무엇이 그를 이곳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작은 해안 마을 에스페란사까지 이끌었을까? 어쩌면 잊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거나. 58의 마테오는 서울의 늦가을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가라앉던 어느 날 충동적으로 이곳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건축가였으나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연이어 터진 IMF 외환 위기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꿈, 돈,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오랜 병치레 끝에 그의 곁을 떠났다. 그 후로 마테오의 삶은 깊은 허무와 고독이라는 두꺼운 벽 안에 갇혀버렸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겨우 연명해왔다. 손으로 나무를 다듬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에스페란사에 도착한 첫날 마테오의 코끝을 스치는 건 소금기 머금은 바람과 낯선 향신료 그리고 진하게 풍겨오는 올리브 오일 냄새였다. 귀에는 지중해의 파도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활기찬 스페인어가 뒤섞여 웅웅거렸다. 하얀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을 인 집들이 언덕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골목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여 자결하는 태양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는 마을 외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버려진 듯한 낡은 집 한 채를 헐값에 빌렸다.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벽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마테오에게는 그저 조용히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다. 목표는 조용한 망각이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그저 무감각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며칠 동안 마테오는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냈다. 가져온 최소한의 짐을 풀고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거나 멍하니 창밖의 푸른 바다만 바라보았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작업실 공간은 먼지만 쌓여갔다. 식사는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사온 빵과 치즈, 과일로 간단히 해결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는 일절 없었다. 그들의 밝은 인사에도 어색한 목례로 답할 뿐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물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마을 중심가로 향했다. 낡은 수도관 때문인지 집에 물이 시원찮게 나왔기 때문이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시에스타 시간인지 거리는 한산했다. 문을 연 가게를 찾던 중 광장 한편에 자리한 작은 식당 겸 민박집 카사 이사벨라의 열린 문틈으로 사람 소리가 새어나왔다.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음식 냄새와 함께 젊은 여인의 낭낭한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올라, 비엔베니도.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까만 긴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하얀 블라우스에 푸른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소박하지만 생기 넘쳤다. 크고 짙은 눈망울에는 호기심과 따뜻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이사벨라였다. 마테오는 서툰 스페인어로 물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이사벨라는 그의 어색한 발음을 알아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넸다. 그리고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여행 오셨어요? 이 마을은 처음이신가 봐요. 그냥 잠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마테오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오려 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순수한 눈빛과 스스럼 없는 태도는 왠지 모르게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녀는 에스페란사의 아름다움에 대해, 친절한 이웃들에 대해, 그리고 곧 열릴 작은 마을 축제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마테오는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럽다기보다 지중해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마테오는 매일같이 카사 이사벨라를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이나 빵을 사기 위해서였지만 어느새 이사벨라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어 있었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에게 간단한 스페인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고 마테오는 그녀에게 한국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그의 과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식당 일이 한가해지면 그녀는 민박집 작은 테라스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곤 했다. 마테오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때 자신도 저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도면 위에 세상을 그려냈던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아득한 과거일 뿐이었다. 어느 날 이사벨라 가족의 민박집 마당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 하나가 부서졌다. 이사벨라의 어머니 마리아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본 마테오는 자신도 모르게 나섰다. 제가 한번 고쳐봐도 될까요? 그의 말에 마리아와 이사벨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마테오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연장들로 능숙하게 의자를 수리했다. 투박하지만 단단하게 고쳐진 의자를 보며 이사벨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테오 씨, 정말 대단해요. 혹시 목수이신가요? 예전에 조금 배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마테오의 목공 솜씨가 마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삐걱거리는 문이나 낡은 가구 수리를 부탁했고 마테오는 묵묵히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갓 구운 빵 혹은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과의 연결감이었다. 시간이 흘러 에스페란사에도 여름이 찾아왔다. 태양은 더욱 강렬해졌고 마을은 활기를 띠었다. 해변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밤이 되면 광장에서는 플라멩코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테오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었다. 저녁에는 가끔 카사 이사벨라에 들러 이사벨라 가족과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마을 광장 한켠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 그 그늘 아래에는 늘 마을 노인들이 모여 체스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곤 했다. 그 중에는 페드로 영감도 있었다. 70이 넘은 페드로는 평생을 에스페란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였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깊게 팬 주름에는 세월의 지혜가 어려 있었다.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인 마테오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의자를 고쳐주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마테오. 잔잔한 날만 있는 게 아니지. 파도가 쳐야 바다도 깊어지는 법이야. 어느 날 저녁 페드로 영감은 마테오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말은 마테오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마테오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페드로 영감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에게 좋은 친구이자 때로는 딸 같기도 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테오의 다친 마음을 끈기 있게 두드렸고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되찾아 주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격려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에스페란사의 풍경과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따뜻한 시선으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테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사벨라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마을 축제가 열리던 밤 에스페란사는 온통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이사벨라의 손에 이끌려 광장으로 나간 마테오는 어색했지만 사람들의 열기와 웃음소리에 조금씩 동화되어 갔다. 이사벨라는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고 플라멩코를 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마테오는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삶의 생기였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에스페란사의 작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거센 비바람에 카사 이사벨라의 지붕 일부가 파손되고 창문이 깨졌다. 망연자실한 이사벨라 가족을 본 마테오는 주저하지 않고 나섰다. 그는 페드로 영감을 비롯한 마을 남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복구 작업을 도왔다. 흙탕물에 옷이 젖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연대감과 이사벨라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햇살 아래 다시 모습을 드러낸 카사 이사벨라를 보며 마테오는 이사벨라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마테오는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이사벨라에게 마드리드의 유명 미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한 관광객이 추천서를 써준 덕분이었다.
이사벨라와 그녀의 가족은 기쁨에 넘쳤지만 마테오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진심으로 이사벨라의 성공을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과거의 상실감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의 내면을 어지럽혔다. 결국 모든 것은 떠나간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이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그런 속마음을 눈치챘는지 며칠 동안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마테오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마테오 씨, 저 마드리드로 가야 할까요?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다. 마테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이사벨라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내 꿈이잖아, 이사벨라. 마침내 마테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하지만 마테오 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 남아서 당신과 함께. 이사벨라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의 진심이 마테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마테오는 이사벨라와 함께 밤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한참을 걷던 마테오가 멈춰서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름다웠다. 이사벨라, 나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떠나는 것이 무서워. 하지만 마테오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네 꿈을 펼치는 것을 보고 싶다. 너는 재능이 있어. 이곳에만 갇혀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야. 그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액자를 꺼내 이사벨라에게 건넸다. 그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올리브 나뭇잎 문양이 테두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이 액자에 내 첫 번째 성공작을 담아 내게 보내다오. 약속할 수 있겠니? 이사벨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테오의 손을 꼭 잡았다. 마테오의 투박한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준 듯했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마드리드로 떠났다. 마테오는 그녀를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떠나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이사벨라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테오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잔잔한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희망을 선물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 있었다. 이사벨라가 떠난 후 에스페란사에서의 마테오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분명히 변화해 있었다.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페드로 영감과 함께 바다 낚시를 가기도 했다. 카사 이사벨라에도 여전히 자주 들러 마리아의 음식 솜씨를 즐겼고 이사벨라의 빈자리를 함께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다. 작업실 벽에는 이사벨라가 마드리드에서 보내온 엽서와 그녀가 그린 작은 그림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그림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었다. 마테오는 가끔 이사벨라와 영상 통화를 하며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여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마테오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바다는 변함없이 푸르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그는 분명 과거의 깊은 고독과 허무감에서 벗어나 있었다.